네, 안녕하세요. 성공처별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자, 오늘이 벌써 7월 18일, 7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9월 하반기 공채까지 기간이 2달도 채 남지 않았다 보니까 취준생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벌써 좀 감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취준생들의 절반 이상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기 탓에 기업별 채용이 더 축소되고 그로 인해서 하반기 취업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 실업률 사상 최대라는 말이 올 상반기 내내 등장했던 만큼 이 하반기 공채에 대한 부담감도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 잡정보센터에서 이 최고의 컨설턴트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만을 쏙쏙 골라서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꾸준하게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알찬 정보로 많이 꾸며봤고요. 그러면 수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출발합니다. 네, 채용 공고가 뜬 후에 전략을 짜면 됐습니다. 채용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겠죠.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반기 공채를 분석하는 잡정보센터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3 오늘도 계속됩니다. 네, 이번 주는 현대차그룹 합격 전략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소서 전략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올 하반기 도전을 앞두고 취준생들의 꽉 막힌 속을 뚫어주실 분인데 오늘 또 별명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취업 컨설팅계의 소화제 같은 남자, 리포트의 차재원 코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소화제 같은 미소를 또. 예, 시원하게. 네, 어떻게 상호명을 말할 수는 없고 하여튼 네. 8번째 별명이 생겼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저희 가족들과 저만 좋아하고 있습니다. 별명 계속 많이 자라는 만큼 여러분의 서류 합격 수도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이제 멘트도 너무 매끄럽게 이거에 관련돼서 또 별명을 하나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하반기 공채가 이어질 텐데 그때까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도 2달 가까이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좀 필수적으로 받쳐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가 또 초복이었는데 차 코치님께서는 좀 몸 보신을 하셨습니까? 사실 초복인 걸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하루 지나고. 그렇죠. 밥이 보약이고 많은 구직자분들의 애정이 저에겐 약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중동해서 뭐 중복, 말복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늘 먹던 대로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식사 드셨나요? 저는 어제 못했어요. 원래 친구랑 같이 먹기로 했는데 네. 잠이 보약이라고 좀 자다가 아, 놓쳐갖고 혹시 밥이 보약이고 잠이 보약이면 저는 어제 그 삼계탕 집에 가서 앞에서 날씨 봤어요. 전해드렸는데 저는 정작 먹지 못했고요. 줄이 엄청 길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순두부에 곱창을 추가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좀 든든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다음 중복 때는 다 같이 한번 나쁘지 닭이라도 않습니다. 한 마리.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매주 화요일마다 속 시원히 취준생들의 스펙 감별을 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또 취준생들이 답답한 속을 뚫어주러 나오셨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현대차그룹이 앞으로의 좀 채용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앞서 뭐 월요일, 화요일 날 다른 전문가님들이 충분히 말씀을 주셨고 이 이전에도 작년 하반기, 올 상반기에도 계속된 예상들이었습니다. 사실 채용 규모가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다 보니 외부적인 어떤 실적적인 면에서 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 시점에서 본다면 채용 규모가 현대차를 중심으로 조금씩 줄어들 소지가 있고요. 뭐 채용 규모를 100% 유출을 하기가 다른 기업 대비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 방송을 앞두고 좀 검색도 많이 해보고 주변 분을 통해 물어봤는데 가장 최근의 TU가 16년도 하반기 현대모비스의 신입사 선수가 278명이었다라는 기사가 마지막 확인된 공식적인 기사였습니다. 그만큼 채용 규모를 확인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도 조금씩 좀 줄어든 채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채 규모로 본다면 당연히 채용의 규모가 줄겠지만 뭐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상시 채용과 같은 인원의 비중을, TO의 비중을 점차 늘릴 것이기 때문에 공채만 본다면 좀 줄어들 소지가 있고요. 상시 채용까지 합쳐놓는다면 예년보다는 조금 적은 숫자의 규모가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게 18년도 하반기에 현대차그룹의 채용 규모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네. 일단은 다소 채용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공채 스타트를 끊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많은 취준생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을 텐데 현대차 그룹에서 이공계 분들과 또 인문계 분들이 좀 이 시장에 뛰어드는 자세가 다를 것 같거든요. 이 둘을 따로 분석한다면 어떤 자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일단 분석을 굳이 안 하더라도
너무 극렬하게 나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공계분들은 뭐 기계공학도 분들 혹은 뭐 R&D 석사 안에서 뭐 소재적인 면으로 뭐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신 분들 위주로 채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뽑을 사람은 꼭 뽑는 구조고요. 반면에 인문계 분들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채용이 좀 어렵죠. 현대차와 기아차만 봐도 이런 상황이고요. 타 계열사들만 놓고 보더라도 글로비스를 제외한다면 여성 채용에 그렇게 관대하지 않은 분위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과인데 여성일 경우라면 사실 현대 글로비스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공채 기준에서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에 입사하는 게 사실 좀 쉽지 않다는 게 어느 정도의 느낌이 있고요. 문과분들의 경우는 오히려 현대차 중심으로는 상시 채용이, 그리고 그 외의 계열사들은 뭐 인턴 전형이나 아예 채용이 상반기 때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 있을 채용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되는, 거의 뭐 가뭄에 콩나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상시 채용 같은 거를 자주 놓치는 분들이 또 더러 계시거든요. 5월 말 6월 초에 채용 기간이 또 있었는데 미리 준비를 했거나 미리 어느 정도 문항을 좀 감안을 하고 해당 계열사에 맞게 준비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아쉬웠다는 점. 그래서 뭐 영문법에 비유를 하긴 그렇지만 should not have PP. 지금 나가고 있네요. 그렇죠. 했어야 했는데 안 해서 유감이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상민력입니다. 네. 좀 채용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네. 현대차 그룹의 주요 계열사를 볼 때 이 부분도 좀 하반기에 채용 경향이 유지될 기조가 좀 보이나요? 예, 유지가 될 뿐더러 더 구체화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채용 설명의 그 영상을 보더라도 상시 채용을 대놓고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신 과장님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던데 네. 이게 이렇게 채용 설명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건 분명한 기조가 있고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현대자동차의 채용의 어떤 그 모습만큼 보면 채용팀의 노력이 굉장히 훌륭한 어떤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도 2011년에 취업 준비할 때 실제로 현대차 채용의 그 부스를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채용 프로세스를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줬던 기업이 거의 없었다시피 했거든요. 거의 최초의 기업이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채용만큼의 이러한 노력들은 높이 사나 그 높게 사는 그 채용의 자리에서 상시 채용을 본격화하겠다는 걸 보더라도 의지가 분명히 드러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과분들의 경우는 상시 채용에 좀 더 눈을 기울이고 평소에 좀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이 필요하고요. 현대차에 올인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 올인을 할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취업 준비를 처음 하게 될 4학년 2학기 분들의 경우는 올인을 할 소지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현대차 이제 하반기 한 8월 31일이나 8월 30일 공고가 뜰 겁니다. 그럼 이제 설레죠, 그죠? 그리고 그 전 3일 전부터 이제 박람회를 할 거라는 거죠, 채용 설명회를. 그럼 갔다 오면 또 기분이 좋아요. 막 이렇게 지원하고 싶고 내 회사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근데 이제 1번 문항 이따 살펴보겠지만 무엇이 너를 움직입니까? 이거 가지고 한 4일 고민할 것이고 그러다가 일주일 지나면 그 사이에 또 뭐 백화점 회사, 뭐 금융권 회사 여러 군데 뜰 텐데 그냥 현대차에 올인을 하는 그런 모습들 혹은 현대차의 그 계열사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만큼은 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반면에 이공계 분들은 좋은 기회이고 특히 기계공학도 분들이 물론 반도체 채용이 많은 요즘이나 본인의 어떤 어필을 하기엔 메인 분야가 결국 이런 자동차 업계 아니겠습니까? 그쪽 분야로 집중해 주시는 게 좋고요. 글로비스가 채용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대 글로비스를 노리실 문과 여성분들도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로템 같은 경우는 철도 부문에서 채용이 좀 더 있을 예정일 거라고 합니다. 올해 안에 150명 채용인데 상반기 때 약 40명 정도 채용이 있었거든요. 100명 단위로 방산이라든가 철도 쪽에 채용이 있을 거니까 그 점을 감안해 주셔야 되고요. 모비스도 채용이 또 있을 겁니다. 모비스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다이모스도 채용이 있을 겁니다. 다이모스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뭐 이렇게 계열사가 다양하고 많으니까 중복 지원, 내 어떤 조건과 상황에 맞게 골고루 지원을 하시는 게 이과분들에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월요일에 기찬 쌤도 그렇고 오늘 차코치님도 그렇고 너무 현대차에 매몰되지 말라. 이게 스타트를 끊는 기업이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을 놓칠 우려가 있어서 이런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상시 채용도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현대차 그룹의 서류 전형을 본격적으로 다뤄보기 전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현대차 그룹이 서류 전형이 변별력이 굉장히 높고 자소서의 비중이 높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 기조가 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편입니까? 예, 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그 기아자동차 영상에 출연도 하셨지 않습니까? 아, 네네네. 그 어떤 느낌이 어떠셨나요? 그 전체적으로 질문도 뭐 다양해지고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 문화- 실제로 그쵸. 현직자들이 나와서 대답도 많이 해주고 하는데 그쵸. 다들 약간 그 자소서에 대해서 좀 프라이드라고 할까요? 그런 게 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현직자 분들도 프라이드를 느낄 만큼 문항이 고도화돼 있고 기아차는 약간 문항을 자주 바꾸는 편이나 그 문항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대차는 문항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다른 계열사들, 모비스라든가 다이모스와 같이 거의 대표 문항들이 바뀌지 않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자기소개서에 어떤 문항의 변별력이 있음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 결국 그 문항들이 자소서 평가의 비중이 된다라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고가 마감이 되고 그다음 인적성이 뜨기까지 서류 전형의 어떤 평가 기간이 다른 기업 못지않게 좀 긴 편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아래 진행이 된다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현대차만 놓고 본다면 서류에서 공식적으로는 8배수에 걸쳐 채용을 걸러내고 인적성으로 보낸다라고 나와 있지만 8배수보다 조금 더 박하게 한 7배수? 7.5배수까지로 유추는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쟁률을 직무마다 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회사인지라 경쟁률은 기본이 100대 1이 넘기 때문에 경쟁률이 어디가 더 좋다, 나쁘다를 논하는 건 그거 고민할 시간에 그냥 인적성 문제를 하나 더 푸는 게 맞거든요. 사실 오늘이 며칠입니까? 이제 이 영상이 지금 7월 18일이죠. 네. 그죠? 여러분 10월 18일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적성 시험의 결과가 나올 때쯤이 될 겁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평소에 문제를 지금부터 푼다면 8주 뒤에 인적성 시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한 권씩 풀어도 모자라요, 지금. 정말 계획을 면밀히 짜갖고 좀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8건은 두꺼운 문제집 8건이 아니라 모의고사형 문제집 기준 8건을 의미합니다. 잘 좀 네. 해주셔야겠죠. 따라서 경쟁률과 배수는 생각보다 많다, 치열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전형에서부터 좀 면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탈락 이후에 재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자소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은 새로 작성을 하는 게 맞겠지만 현대차를 중심으로 서류 통과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자소서를 되게 복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그렇죠. 경우에는 약간 종교적으로 일단 내가 붙었으니까 네. 성신하임한테 빌듯이 다시 한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 실제로 제 오프라인 학원에서 가르쳤던 학생분들만 보더라도 작년 하반기에는 붙었는데 지난 상반기 때는 떨어지는 일들도 분명히 왕왕 있었거든요. 따라서 그 무분별한 어떤 복사해서 붙이기, 특히 현대차 중심으로는 3번 문항, 그리고 뭐 모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한마디로 나를 피하라세요 이런 문항이 또 있거든요. 혹은 다이모스에 존경하는 인물 이런 걸 그냥 복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에이 뭐 이걸 평가하겠어? 뭐 똑같아도 되겠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단어를 변환을 해준다거나 할 이야기의 결론을 좀 새롭게 도출하시는 것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실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복붙은 지양을 하시고 네. 좀 새롭게 쓰는 거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현대차 그룹 자소서를 쓸 때 또 많은 분들이 좀 억지로 쓰려는 게 자동차 관련 에피소드를 무조건 어떻게든 우겨 넣으려고 하거나 업계 그렇죠. 현황을 좀 쓰려고 하는데 네.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 사항인가요? 꼭 필수 사항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필수라면 문항에 괄호 열고 그 회사에 대한 현황과 업계 내용을 꼭 기재하세요라고 SK그룹의 자기소개서라던가 아니면 NCS형 자기소개서의 조건처럼 조건이 부여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꼭 들어갈 이유가 없고요. 억지로 넣어갖고 실제 면접까지 헤아려보는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될 텐데 오히려 면접 때 불리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적어준 거 보니까 2017년도 연말 기준 영업이익을 이렇게 적으셨는데 이게 자료 어디서 봤죠? 기억을 못합니다. 본인이 작성을 급하게 마무리하시기 때문에 그 자료를 진실성 여부가 좀 훼손이 되거나 잘못된 내용이 오기재 될 경우엔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접근과 작성은 좀 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본인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일정 부분 할애해야 되는 전체적인 어떤 회사의 자소서 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그런데 아까 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자소서를 복붙하는 경우에는 네. 복붙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가요? 알기 때문에 떨어질 만한 회사도 있지만 현대차 그룹이 그렇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지원 동기의 현황 같은 경우는 절대 복사해서 붙이면 안 됩니다. 해당 회사의 현황을 바탕으로 지원 동기를 쓰는 분들에 한해서만큼은 그 현황을 업데이트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밖에 뭐 존경하는 인물이나 내용들이 본인이 작성했을 시기에는 그게 차별화가 됐지만 그 해, 그 다음 해 점차 이게 좀 일반화되는 경향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따라서 무분별하게 복사해서 붙이면 나 기준으로만 이걸 보니까 되겠지라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같은 거죠. 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저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따라서 상대적인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자기에만 매몰이 되어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지라는 접근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경력직의 절대평가가 아니라 신입공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어떤 접근에서라도 조금의 변화는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럼 각각의 자소서 문항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합격 전략을 좀 제대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지원자들의 체감 난이도는 아무래도 높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높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대부분 일단 그 기업 재채용을 할 때 자기소개서에
본인이 왜 지원했느냐, 혹은 우리가 너를 왜 뽑아야 되느냐류의 정말 단출한 질문들이 주를 이룹니다. 뭐 특정 직무를 선택하게 된 계기와 그래서 뭐 왜 지원하셨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주실래요? 식의 일반론적인 질문이 나오기 마련인데 현대차만 보더라도 일단 문항이 어렵고요. 기아차 문항이 매번 바뀝니다. 글로비스 막연하고요. 다이모스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열사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자기소개서의 변별력이 높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작성이 좀 어렵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직무 중심의 채용이긴 하지만 본인에 대한 생각 판단 기준을 꼭 문항이 하나에서 최대 2가지는 꼭 문항에 나오고 있습니다. 계열사마다. 따라서 나에 대한 기준, 판단 기준과 생각 정리가 안 돼 있다면, 즉 여기서 말하는 판단 기준과 생각 정리는 좌우명에 가까운 절대적인 자신의 어떤 가치관 혹은 직업관이나 직장관 등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신 상태에서 작성을 할 때 유리하고, 지금 이럴 때 작성을 준비를 안 하고 생각을 안 했다간 되게 힘들어지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직무 인터뷰 같은 걸 보면 전체적으로 업무 내용을 말해주는 것 외에는 좀 굼뜨는 얘기들을 합니다. 현직자 인터뷰를 검색을 해보더라도 일단 내 꿈을 이뤘다고나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직무와 본인의 어떤 취업의 느낌을 담아서 적다 보니 이게 지금 이분들 말이 진짠가 혹은 내 얘기랑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데 좀 와닿게끔 적어주면 좋겠다 식인 건데요. 결국 뭐겠습니까? 지원에 대한 의지를 결국 충분히 고민하고 해당 직무 담당자로서 내가 딱 적합한지를 좀 어느 정도 고민을 한 내용이 좀 수반이 돼야 됨을 역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가치관적인 면에 대한 척도는 물론이고 직무적인 면의 이야기인 직무 지원 동기를 써야 될 부분도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결국엔 나에 대한 얘기부터 회사에 대한 얘기까지 종합적으로 골고루 정리가 될 때 비로소 서류를 쉽게 쓸 수 있고 그게 붙을지 말지도 상대적으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복부하면 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자, 변별력도 굉장히 높고 난이도도 어려운 현대차 자소서 질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공통적으로 전 계열사에서 확인을 하는 문항들 그리고 계열사 직무별로 상이한 질문들까지 저희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통 항목에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항이라고 하면 지원 동기일 텐데 실제로 어떤 부분을 좀 어려워하나요? 일단은 지원 동기도 어려워하지만 가치관을 묻는 문항을 어려워합니다. 지금 이제 뭐 화면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저희 방송 출연 이제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정말 바랬던 게 바로 이건데요. 각 계열사마다 문항을 이렇게 낱낱이 좀 짧게라도 가이드를 꼭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나를 잡았네요. 네. 제작진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현대차 1번 문항 What makes you move? 이 문항이 약 2년 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 이 문항이 정말 가장 어렵다는 것이고 어떤 변별력의 척도가 되는 그런 문항일 겁니다. 이 문항을 쉽게 풀자면 그래서 무엇이 너를 열정적으로 만드느냐라는 문항인 겁니다. 그럼 열정이 나를 열정적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겠죠. 도전이 나를 열정적으로 만든다. 이것도 어폐가 있는 겁니다. 그 단어가 틀렸다가 아니라 해당 단어를 본인의 경험에 빗대어 볼 때 필터링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흔히들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 내가 동기부여를 한다, 자기 개발을 한다 정도의 표현만으로 내가 나를 움직인다라는 거에 치환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수천 명이 자기 개발하고 고민하고 동기부여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어쩌면 1180번째 동기부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할 만하지 않은 특이한 경험을 말하라는 겁니까? 특이한 단어를 쓰라는 건가요? 가 아니고요. 본인이 진짜로 제대로 된 고민과 노력을 지금 이 시기에 좀 해주셔야 어느 정도 이런 류의 문항이 답이 될 겁니다. 이거 할 때 꼭 자동차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현대차와 연관이 없더라도 본인의 어떤 가치관적인 면에서 절대불면의 가치를 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에피소드 내용들이 있는지를 평소에 좀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문항은 더 힘든 문항이죠. 기아자동차의 인턴 K 전형의 문항입니다. 우리 기안들은 이게 기아의 N, 그러니까 사람이죠. 기안. 회사명 뒤에 인을 붙인 건데 우리 기안들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인재상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당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경험적 사례와 함께 들어주세요라고 하셨고요. 이 4가지 인재상은 크리에이트, 이노베이트, 액트, 내비게이트. 자, 굉장히 난해할 겁니다. 제가 지금 글자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자막에 차마 담지는 못했는데요. 크리에이트, 이노베이트, 액트, 내비게이트가 전체적으로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인재상으로만 매몰되지 말고 중복된 면으로서 좀 같이 담아가지고 나의 2가지 이상의 면모를 보여주는 게 작성의 핵심인데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리가
내가 표현하는 것조차 어색한 이공계 분들 위주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리는 확실히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경험에서만 정리하면 안 되고 해당 경험을 좀 키워드화하면서 핵심 가치의 나를 매칭해주는 작업이 일정 부분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현대 모비스에 본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가치를 4글자로 적어라. 혹은 현대 다이모스에 근현대사 인물 중 귀하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말해달라. 자, 묻는 말만 본다면 결국 그 가치의 글자를 적어야 될 것 같고 존경하는 인물 위주로 서술을 해야 될 것 같지만 결국 이 두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절대적인 신념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근현대사 인물 중 존경하는 인물이 이순신 장군님일 수도 있고 세종대왕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해합니다. 문제는 이분들의 업적만을 나열하고 존경할 만한 이유만을 대선해야 됩니다. 결국 이분들의 업적과 이분들의 가치관을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업적과 전체 그 본인이 위인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만 놓고 볼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한번 추출해서 본인이 중시 여기는 신념이나 가치관적인 면을 표현해 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직무에서 요구되는 조건들을 묻기 이전에 지원자 개인의 생각과 가치관을 먼저 따지는 면에서 평소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인적성 문제집 물론 많이 풀고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거와는 반대면에서 현대차 그룹에 입사를 하고 싶다면 자신의 가치관적인 면의 신념 그리고 좌우명이 필요합니다. 방송에 나오고 있는 저나 많은 여기 출연자분들이나 진행자분들은 좌우명을 다 갖고 있습니다. 구직자인 본인도 좌우명이 필요하겠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만 보더라도 좌우명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오글거리겠지만 착하게 살자나 협업하자, 바르게 살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제발 부탁인데 절대적인 가치를 이번 기회에 좀 확립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혹시 차코치님 좌우명은 어떤 거죠? 일단은 매번 바뀌는데요. 뭐 목표한 것 그 이상을 다지기 위해 도전히 노력하자.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뭐 그것도 뭐 이번 여름까지 갔고요. 나름 좀 바꿔야겠죠. 네. 있으신가요? 어떻게? 좌우명 두 분 어떻게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가훈을 가족들이랑 같이 만든 게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네. 오리지널리티가 맞아요, 있는 네. 분은 드러나는 거죠. 어떤 게 네.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나 시작과 끝을 분명히 하고 최선을 다하라. 이거를 네. 찰흙으로 이렇게 다 같이 만들어서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좋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릴 적부터 있는 분들은 이게 전혀 어려운 문항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게 없거나 갑자기 급조를 하거나 그런 걸 학원이나 어떤 컨설턴트를 통해 이걸 받아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이러면은 저는 당황합니다. 왜냐면 저도 제 인생이 있고 가치관이 있는데 세상 모르는 기계공학도 석사분의 어떤 가치관을 제가 만들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하시는 게 이번 기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밖에는 네. 이제 뭐 지원 동기적인 얘기로 넘어가기 앞서선 꼭 좀 부탁드리는 게 가치관을 확립을 해달라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제발. 좀 가치관이 특별하지 않고 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럼요. 흔한 거여도 괜찮나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라도 경험이 이제 뒷받침이 되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남규 아나운서 이 얘기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분명 본인의 스토리니까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너무 거짓된 갑자기 무슨 팀 프로젝트나 자작자동차 대회 또 자동차 연결했네. 그죠? 이러면서 뭐 나왔는데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내가 같이 도와줬다 그래가지고 뭐 같이 일어났다. 뭐 이런 느낌? 아니면 본인이 늘 갈증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지식을 넘고자 뭐 토익을 뭐 점수를 몇 점 받았다, 기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런 느낌으로만 접근을 하면 공감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가치관 확립이 필요하겠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원 동기 경우도 보겠습니다. 이 지원 동기에는 어떤 내용들을 좀 담아야 할까요? 일단은 내가 왜 뽑혀야 되는지의 이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돈 받고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좋아가지고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좋아, 네가 좋아 이런 식의 글들을 현황 위주로만 나열을 한다면 좀 설득이 힘들겠죠. 따라서 너무 막연하게 현황을 나열하고 이게 좋아서 내 강점으로 더 잘 되게 해줄게요 식의 얘기는 안 됩니다. 실제로 문항을 본다면 기하차 2번을 보면 희망 직무가 뭐고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 등이 해당 직무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적으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항 속에 답이 있는 겁니다. 문항 속에. 문항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어떤 면을 우리가 활용한다면 우리에게 이득, 개이득이 되니 이거를 좀 확인하고 싶은 건데 그 말을 안 한 채 일단 도움 될 거거든요. 내가 많이 좋아하는데요. 너네 이렇다대요. 제가 어떻게 될 거거든요. 도움 드릴 거예요. 계획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또 5년 차, 10년 차 이런 뭐 입사 포부를 적을 때도 10년 차에 할 일이 아니라 1년 차에 할 일인데 즉 1년 차에 할 일을 10년 차에 하겠다라고 기재하는 분들도 계세요. 굉장히 끔찍한 결말이겠죠. 따라서 그런 접근은 힘들겠습니다.
글로비스에서 1번을 보면 당신을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희망 직무 강점에서 자신만의 역량을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적어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본인이 뽑혀야 될 이유가 나와야 됩니다. 본인이 뽑혀야 될 이유를 말하려면 업무의 내용이나 해당 직무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기대 수준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죠? 그 기대 수준에 해당되는 내용과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된 계기가 좀 나와주는 것이 일정 부분 필요하겠죠. 따라서 내가 뽑혀야 될 이유, 내가 여기서 일하면 이런 점이 좋다라는 게 상세히 나와야겠습니다. 제가 이 볼펜을 어디 문구점 가서 샀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냥 볼펜도 아니고 삼색 볼펜이죠. 그죠? 그럼 이 기능이 삼색인 걸 알면 제가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죠. 같은 금액인데 삼색이면 쓸만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본인이 그냥 막연하게 한 면만 보고 내가 너무 너네에서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만 얘기가 반복된다면 힘들겠죠. 직무적으로도 맞고 가치관적으로도 맞고 경험적으로도 충만하고 좀 종합적으로 두루두루 좀 이득이 되구나. 이 친구를 뽑는다면 이런 면과 저런 면 둘 다 이상의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글도 일정 부분 필요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가치관과 지원 동기를 묻는 항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계열사별로 차별화된 자소서 항목 같은 게 있다면 또 어떤 계열사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예, 현대 로템과 이제 다이모스가 있는데요. 일단 현대 로템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이공계 분들이 특히 이제 이 로템을 지원할 텐데 이 이공계 분들의 특징상 너무 튀는 어떤 거죠. 그러니까 본인만의 어떤 프레임 안에서만 이렇게 단어를 적으면 잘 되겠지? 막 이런 식으로 작성을 좀 난해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본인이 많이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나 뭔가 이렇게 만화 캐릭터들이죠. 그러니까 담당자분이 부디 그 캐릭터를 알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접근이 난해한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감이 갈 얘기 아래 본인의 가치관적인 면을 언급할 수도 있고 본인의 직무 적합도를 언급할 수도 있고 본인이 기본기가 탄탄한 지식 충만한 지원자임을 어필해줘야 된다면 단어를 선택하는 게 본인만 아는 단어로 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또한 현대 다이모스가 귀하가 평소 관심을 가졌던 자동차 관련 기술 정보는 뭡니까? 라는 문항이 또 있는데요. 해당 문항을 통해서 결국 본인이 업종의 적합도, 분야의 적합도가 있는 지원자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문항에서 하면 안 될 행위는 그걸 일방적으로 나열을 하거나 긁어오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제 학생 중에 예전 학생인데 마감 직전인데 이걸 긁어서 붙였는데 뉴스 기사의 경우는 복붙을 하면 밑에 뭐가 남습니까? 출처가 남죠. 출처가 남긴 채로 지원이 된 겁니다. 당연히 결과가 좋지 않았겠죠. 따라서 그런 좀 막연한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요. 평소에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바를 적되 결말을 전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그래서 앞으로 차량 변속기의 이런 부품의 어떤 경쟁력이 더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본인이 전망을 하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경쟁력을 키우는데 본인의 강점을 더할 건지 포부로 마무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바 그 자체에서만 마무리해 주시는 게 오히려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차코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나를 왜 뽑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꼭 적어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반면에 좀 취준생들이 상대적으로 자소서를 좀 수월하게 부담이 덜었던 문항들도 있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누구나 하기 쉬운 문항들이 몇 개 있는데 현대 로템 4번의 경우는 입사 전 경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필수 기재 항목이 아니다. 이 단어에서 벌써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필수 기재 항목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경력이 없는 분은 굳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이모스의 7번. 현대자동차 그룹의 5대 핵심 가치 중 귀하가 가장 인상 깊게 경험한 사례 하나를 적어주세요. 해서 5대 핵심 가치의 내용들 중에 하나 이렇게 적는 건데요. 본인의 경험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도 5가지 핵심 가치가 어떤 뜻인지를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을 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하기 좋을 문항이라 쉽게 쓰실 겁니다. 변별력이 있는 문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작성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문항은 이 2개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그 현대로템 4번 문항에 필수 항목이 아니라고 했을 때 쓴 사람은 확실한 좀 가점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이거는 가점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향후 면접 전형에 넘어갈 때 해당 내용을 좀 상세히 적어볼 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접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력사항에서도 본인의 인턴이나 직장 경력 이 부분을 좀 상세히 할 수 있는 그런 란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뭐 정말 경력이 없어서 빈칸으로 낸다고 해도 이거에 대해서 향후 어떤 불이익이나 그런 건 없는 거죠? 네, 불이익이 없습니다. 본인이 인턴이나 직장 경력이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왜 안 했냐 정도의 질문은 받을 수가 있는데요. 현대차 면접 이렇게 압박 면접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걱정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자, 저희가 현대차와 각 계열사별로 공통 질문 그리고 조금 상이한 질문, 어려운 질문 또 상대적으로 쉬운 질문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슬슬 뭐 가치관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때고 인적성도 좀 풀어봐야 될 때인데 앞으로 이제 현대자동차를 지원하려는 구직자들에게 좀 자소서를 쓸 때 이것만큼은 좀 유의하고 써라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가치관을 묻는 문항에서만큼은 문항의 의도를 꼭 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묻는 말에만 답을 했다가 분명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이를테면 현대차 1번에서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를 현대차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현대차 1번에서 나를 움직이는 게 열정이다 해서 열정을 발휘했던 사례, 그것도 무슨 연말에 연탄 봉사나 산타 할아버지 봉사활동 얘기하면서 본인이 입사 이후에도 공유의 가치와 봉사의 마인드로 최선을 다하겠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2번 문항에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직장의 기준을 말하고 거기에 현대자동차가 부합하는 이유를 말해라 했는데 현대차 현황 나열하고 또 현황을 또 안 좋은 얘기만 하죠. 글로벌 경쟁력이 7위입니다. 뭐 이런 얘기 막 되게 싫어하는 얘기들 막 나열해 놓고 그래서 그럼에도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기업 하면서 마무리하는 것. 3번은 직무가 좋았어요. 직무 현직자 만나고 느낀 게 많아요. 자, 이런 누구나 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플로우로 한다면 분명 결과가 안 좋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문항에 뭐를 나에게 좀 요구하는가 문항마다의 요구된 의도를 좀 간파하시고 거기에 맞게 내 얘기를 적어주시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경험을 기반으로 적어달라는 게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각 계열사마다 유관한 경험이건 유관하지 않지만 해당 경험을 통해 본인의 강점이 되거나 가치관적인 면에 발현이 된 그런 시점과 계기를 말해주셔야 된다는 점에서 경험을 입체적으로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구직활동을 할 때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쓸 그 경험, 정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막상 하나의 경험엔 하나만 얘기하는 게 특징입니다. 내가 공장 현장에서 생산관리자분 밑에서 보조 일을 2주 동안 했다고 가정합시다. 현장의 그 바쁜 스케줄을 내가 센스 있게 했음. 그냥 하나로 퉁 치거든요. 그냥 끝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내가 미리 그 업무에서 뭘 하는 게 뭔지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일 수도 있고요. 해당 업무를 빠르게 습득하는 적응력일 수도 있습니다. 협업과 소통에서 중요한 전달력이 잘못되었던 실패 경험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생산기술자에게 필요되는 면모들을 또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의 경험 안에 할 얘기가 4개, 5개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정리가 하나의 경험에 하나만 나오니까 그건 좀 옳지 않겠죠. 따라서 그런 면모들을 좀 줄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 연관성입니다. 내가 한 얘기, 내 경험,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치 요 3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관이 될 때 뽑을 만한 거지 그냥 좋다라는 식의 일방적인 접근은 좀 불가하겠습니다. 요 3가지를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이제 차코치님이 현대차에 합격한 지원자들의 지원서를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아무래도 이 What makes you move 가치관을 묻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봤던 지원서 중에서 이거는 정말 잘 썼다 이렇게 이거는 기억에 남는다는 실제 사례 같은 게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사실 매번 제가 시즌 때마다 요걸 할 때마다 동일한 질문들을 진행자분들한테 받아가지고 네. 과거 영상을 보도 충분히 나오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차를 최종에서 떨어지신 분 거를 한번 본 적은 있었어요. 네. 일단 고민이라는 키워드에 한번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그 고민이 단순히 분야에 대한 고민이나 본인 전공 안에서 용어라던가 어떤 프로젝트상에서의 고민만을 의미했던 게 아니거든요. 좀 양괄식으로 구성을 해봐가지고 본인의 고민이 개인적 측면에서 어떤 그런 자기 개발적인 면으로서의 어떤 갈증으로 해석을 해서의 고민이 있고 본인이 실제로 그걸 석사 과정에서 어떻게 녹여가지고 그 고민이 실제로 어떤 유의미한 결과치로 도출했던 과정까지 같이 녹이면서 본인의 땡땡이라는 그 움직였던 요인을 같이 연결을 지어줬던 게 있더라고요. 고민이 나를 움직인 게 아니고요. 고민했던 그 과정들을 통해 도출된 그 무언가의 단어가 나를 움직였다고 했는데 그 무언가의 단어를 이 자리에서 말한다면 그 학생분의 자료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 점만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1차원적인 단어의 매칭이 분명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각각의 경험이 하나 혹은 2가지일 텐데요. 각각의 경험마다 무엇이 좋은 결과로 이끌어졌는지를 도출해 보시고요. 그것들 간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게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갈증 나시죠? 저도 이게 방송이라서 어떻게 다 얘기를 해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전 최선을 다했는데 느껴지시나요? 네, 죄송할 따름이네요. 근데 좀 궁금한 게 하나가 많은 분들이 뭐 실제로 돈이나 뭐 월급 부분에서 동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이거를 정말 솔직하게 그대로 좀 써도 되는 건지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럼요.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아나운서 이번에 연합뉴스에 지원을 하셨는데 네. 연합뉴스가
자주 TV 출연 시켜준 데서 지원했어요. 이렇게 나오면 안 좋아하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내가 고용을 당해서 일을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점에 국한됐을 땐 그걸 직무적으로나 회사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펼쳐나가겠다의 이야기가 더 나와야 되지. 회사가 이런 점이 좋아서 지원했다. 이런 게 나에게 필요하니까 나 그 필요함을 취하려고 왔다. 식의 접근은 글쎄요. 잡스가 와도 아마 채용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아까 현대로템 이번 항목이 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의 단어로 좀 표현해 봐라 이런 항목이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튀어 보이려고 독특한 단어를 많이 선택할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있습니다. 이런 단어까지 봤다 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한유진 캐스터께는 죄송하지만 가장 최악이 이거죠. 나는 한유진이다. 그러니까 본인 이름을 이제 얘기할 때 도저히 무생무치. 그러니까 특징이 파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마주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의 이름을 말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설득이 힘듭니다. 이게 예, 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어여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리고 그 단어를 통해 그 단어를 그 나를 표현하는 그 한 단어로 도구적으로 활용을 해주셔야죠. 결국 그 단어로 나의 어떤 면을 어필하면 좋을지를 전체적인 문항을 놓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가치관을 언급해도 좋고 그렇다고 막 너무 비속어를 또 써도 안 됩니다. 말 줄임말도 안 되거든요. 하, 땅, 사 뭐 이런 건 안 돼요. 하늘과 땅을 사랑한 뭐 그런 것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 의지가 아니라 실제로 구직자분들의 실수들이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억지로 지금 오버하는 게 아니라 실제 글을 베이스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쓴 거를 보는 것도 좋은데요. 좋지 않은 사례들을 미리 접하심으로써 명현 반응,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이번 방송 내용을 통해 확인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취업 요정으로서 취준생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취업 요정 겸 소화제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이공계 분들은 좋은 기계, 특히 기계과 분들의 취업이 요즘 서서히 어려워지고 있죠. 반도체 장비업체 중심의 취업이 여러분의 중심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변곡점의 시점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 관련 공부도 뭐 게을리하지 않으시겠지만 현대차는 전통의 어떤 텃밭 아니겠습니까? 현대차와 기아차 중심으로 R&D라던가 플랜트 쪽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좋은 지원이 이어지길 바라겠고요. 뭐 그 기타 계열사들도 중복 지원 가능하니까 많은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 채용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 부분 놓치지 않으시고요. 관련 분야 분들은 인문계 분들은 오히려 상시 채용 중심으로 전략을 좀 우회 전략을 펼치시고요. 어쩌면 본인을 희망하는 기업이 다른 곳에서 손을 흔들고 올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는 좋은 기업이지만 채용 면에서는 본인의 이번 기회가 좀 닫혀 있다면 또 다른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으니까 지원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하되 좀 힘을 아껴주시는 것도 일정 부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운내서 하반기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최선을 다하시되 전략을 잘 짜서 조금 시선을 넓혀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100만 취준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열리라는 코너입니다. 취준생 인권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요즘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인데 급여 몇 달 밀리는 게 어때서 그래? 주휴수당? 난 옛날에 그런 거 안 받고 일했는데 난 그런 거 몰라. 일 못하면 돈 안 주고 자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로계약서 안 쓰면 퇴직금 안 줘도 돼. 이렇게 임금을 고의적으로 안 주고 버티는 사장님들, 이건 웹툰의 가상 스토리가 아닙니다. 아시죠? 고의적 임금 체불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거. 사업주와 근로자 서로가 신뢰받는 임금 체불 없는 사회, 모두가 바라는 내일입니다. 체불 말고 지불! 행복한 결혼, 작은 결혼식으로 시작하세요.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차별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임진욱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임진욱입니다. 네, 오늘 수원에 준비된 소식 알려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수원 지역 구인 기업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위치한 주 노이드 코퍼레이션입니다. 전자파 방열 신소재 연구개발 및 제조업체로 채용 분야는 제품 디자이너 1명입니다. 신제품 개발 및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지원 요건은 초대절 이상, 산업디자인 계열 전공자로 3D CAD 프로그램 사용과 영어, 중국어 의사소통 가능자이어야 하며 해외 연수자, 운전 가능자, 인근 거주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 2,200만 원 이상, 연 2,800만 원까지이며 교육비 지원 및 자녀학자금 지원 등의 복리후생 제도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 확인 후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여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품 디자이너 1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 업체는 화성시 서구동에 위치한 주 위드mems입니다. 반도체 검사 프로브카드 및 디스플레이 검사 프로브 유닛 제조업체로 채용 분야는 프로브카드 부품 MEMS 공정 엔지니어 2명입니다. MEMS 리소그래피 및 MEMS 도금 개발과 생산, 공정 개선, 불량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지원 요건은 초대졸 이상, 전기 전자 계열 또는 소재공학 전공자입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 2,400만 원 이상, 연 3,000만 원까지 면접 시 협의 조정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품 공정 엔지니어 1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이니까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임진욱 주무관님,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요.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알면서도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불편부당한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현직 노무사이시고요. 노무법인 한림경기의 김교원 노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지난주에 오셨을 때보다 조금 더 피곤해 보이시는데 혹시 어제가 초복이었는데 네. 좀 몸 보신을 잘 하셨나요? 어제는 못하고요. 그제 미리 좀 하셨나요? 네, 치킨 먹었습니다. 어쨌든 닭을 드셨네요. 네. 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시면서 이제 교원쌤도 조금 취준 일을 꽤 진행해 오셨는데 교원쌤이 볼 때는 취준생들의 인권이 조금 개선이 됐다고 보십니까? 좀 제 희망사항일지 모르겠는데 저희 방송, 저희 프로그램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이 시시비비를 좀 다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수고해주신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세미 캐스터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제 초복이었는데 좀 맛있는 거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뭐 좀 드셨습니까? 어제 저 강릉 갔다 온 거 다들 모르시죠? 모르죠.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방송 끝나고 네. KTX 타고 강릉 가서 바다에서 또 폭염 아이고. 중계를 했어요. 그러고 정말요? 나서 끝나고 맛있는 회덮밥 먹으면서 몸보신을 나름 했습니다. 강릉까지 가서 그 얼마나 뜨거운지 폭염 네. 중계를 하신 건가요? 네네. 맞아요. 어땠습니까? 좀 강원도 강릉 날씨는? 경포대 수욕장에 갔는데
강릉에 내리자마자 공기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더 엄청 덥더라고요. 그래서 중계 잘했습니다. 덥다고. 혹시 네, 신세미 캐스터만의 여름을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여름에는 아무래도 수박을 그 락앤락 톡에다가 잘라가지고 선풍기 바람 쐬면서 먹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시원하지 않나. 역시 먹을 걸로 해소를 거의 다 대부분 하시네요. 역시 먹을 거를 집에서. 네, 집에서.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교원 씨 오늘 소개해 주실 준비하신 주제는 어떤 건지.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네. 아까 저희 일부 배경 화면이 정말 바닷가 빠지는 이렇게 네. 그런 배경이더라고요. 네. 요즘같이 좀 덥고 습한 이런 열대한 날씨에 저희 취준생 여러분들, 특히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아르바이트 그만두고 휴가 얻어가지고 좀 놀러 가고 싶으실 텐데요. 그렇죠. 최근 한 매체에서 그 알바생들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연차 유급 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사업자가 한 58.9%로 한 60% 육박했다라고 하고요. 네. 또 준다라고 하더라도 무급으로 주는 사업주가 한 27.2%, 그리고 유급으로 정석대로 주는 사업주가 13.9%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할 주제는 연차 유급 휴가인데 이거는 지금 아르바이트생뿐만 아니라 나중에 취업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요즘 휴가철에 꼭 맞는 주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안건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도 교원쌤의 조언을 알기 쉽게 알기 위해서 사례를 먼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아르바이트생 A씨는 한 레스토랑에서 2년간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아르바이트를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이 레스토랑이 규모가 제법 커서요. A씨와 같은 아르바이트 직원이 20명이고 정규직 요리사만 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규모가 상당하고 오래 운영해온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A씨가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휴가를 가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A씨는 올해만큼은 여름에 가족들과 5일간 여행을 가고 싶어서 레스토랑 쪽에 의사를 전달했지만 사장은 연차는 정규직만 가능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이번에도 여름 휴가를 포기하게 됐고요. 이 레스토랑의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들도 모두 연차를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사례입니다. B씨는 경험 삼아서 10인 정도의 중소기업에 월수금 6시간씩 금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 도중에 5월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그 근로계약서에 연차 휴가에 관련된 조항이 없었고요. 근무 기간 동안 연차 휴가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는 연차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입니다. 네, 안건 소개 감사드리고요. 저도 대학생 때나 이럴 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이렇게 따로 휴가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사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쉬었던 적은 있는데 실제로 주변만 보더라도 휴가 생각을 좀 안 하거든요. 유진님 씨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사업주도 그렇고 근로자분들도 내가 특히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슨 연차가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제를 좀 준비했고 특히 저희 취준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 경험이 어떻게 보면 첫 경험이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자신의 권리를 못 지키는 상황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연차 휴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저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교원쌤이 미리 저희에게 자료를 주셔서 이 자료를 신세미 캐스터가 정리를 해서 좀 읽어주시죠. 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하는 연차 유급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번,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2번,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한 달에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삭제된 3번을 뒤로하고 4번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서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 수는 25일로 한도를 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 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 임금 또는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요. 사실 말하면서도 저도 참 어려운데 아마 쌤이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좀 설명해 주실까요? 어렵네요. 그러니까 연차휴가는 파면 팔수록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제 실제 사례인데 아침에 저희 이제 인사 담당자분이시죠.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한 번 또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퇴근 전에 연락을 주셨는데 연차휴가 하나 가지고 동일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해가 안 되셔서 그랬던 부분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뭐 어려운 부분 설명드리기보다 기본적인 사항들, 알고 계셔야 될 사항들,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본인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만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취준인 프로그램의 애청자시라면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라는 거는 아마 이제는 모두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집행 보호를 받죠. 그리고 연차 육아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1항에 대한 부분이겠죠. 1년간 근무하면 1년간 80% 이상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준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만약 2018년 1월 1일 날 입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1년 되는 날이 올해 12월 31일이겠죠. 그래서 12월 31일까지 80%는 웬만하면 다 충족을 하실 거예요. 보통 뭐 3달 이상을 결근하거나 이런 거는 단일 의사가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80%다 충족을 하실 거고 그러면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이 되는 거죠. 네. 15일. 그럼 네. 좀 1년 미만의 경우에는 휴가를 아예 못 쓰는 건지 궁금한데 아르바이트생들도 경조사나 이렇게 당장 필요한 휴가 같은 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가장 좀 중요한 질문이 아니실까 싶어요. 그러니까 특히 저희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근무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2항에 이제 1년 미만자들의 어떤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1개월 만근 개근한 경우에는 하루에 유급 휴가를 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올해 1월 1일 날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면 1월 1일부터 1월 말일까지 근무했으면 개근을 하고 있으면 하루의 휴가가 발생하는 거고 현재까지 6월까지는 지나간 거고 7월은 아직 중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일의 휴가가 발생되겠죠. 네. 네. 어쨌든 1개월을 만근할 때마다 하루가 생기면 6개월을 만근을 하면은 6일의 휴가가 생기는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도 좀 휴가를 쓰면 돈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근로기법 60조에 나와 있는 휴가는 연차 유급 휴가입니다. 네. 무급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급이기 때문에 돈을 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휴가를 사용을 하면 실제 그 근로를 안 했을 경우 임금을 차감하잖아요. 임금 차감하지 않는 거죠. 유급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용 기간이 1년인데 이 1년 동안 다 사용을 못해서 남은 휴가가 있다면 사업주는 그 근로자에게 돈으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따로 유의할 점들 같은 게 있을까요? 다만 이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하는 조건이 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는 상시 근로자, 그 사업장에 근로하는 인원들이 5인 미만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근로자가 5인 넘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 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네, 자 근로 조건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사례로 함께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A 씨는 그러면 설명한 대로 의하면 연차 유급 휴가를 받는 게 마땅한 거죠? 그렇죠.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5인 이상 사업장, 그러니까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었고 A 씨는 하루에 8시간, 그러니까 일주 5일이니까 40시간을 다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연차 휴가, 유급 휴가가 발생됩니다. 네. 그럼 A 씨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정도 발생하나요? A 씨가 아까 근로한 기간이 2년이었고 한 번도 네.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5일이 발생하니까 2년 되니까 30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네. 30일의 휴가. 네, 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이 돼서 만약 A 씨가 작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자라면 추가적으로 11일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사례를 또 바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근로 계약서를 좀 늦게 썼고 좀 연차 유급 휴가 조항이 없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휴가 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당연히 사업주에게 있는 거고요. 늦게 썼다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미 입사일부터 근로계약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연차 유급 휴가 발생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네. 아까 해당 사업장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었고요. 이 근로자는 18시간을 근무했기 때문에 연차는 발생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B 씨 같은 경우에는 좀 며칠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조 2항에 따르면 한 달 개근 시에 하루의 유급휴가 발생되도록 돼 있죠. 아까 그 B 씨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월 2일 날 입사를 했기 때문에 한 달 되는 날이 2월 1일이겠죠. 그때 하나가 발생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봤을 경우에는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그리고 6월 1일 해서 총 5일의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가장 가까운 얘기지만 모를 법한 얘기, 꼭 필요한 얘기를 알려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안건에 대해서 촌철살인 한마디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사업주 분들에게 좀 제가 할 말씀 드렸는데요. 아니면 국회의드리거나 이제 오늘은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래된 법원이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법원 중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즉 제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권리를 알지 못하면 결국에 연차 이런 휴가같이 이런 제도에 대해서 누릴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오늘 취준이 애청자분들은 꼭 연차 유급 휴가 같은 자신의 권리를 누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촌철살인 한마디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오늘도 또 교환쌤이 현직 노무사로서 취준생의 입장에 서서 권리에 대해서 열변을 토해 주셨고요. 오늘도 취준생 인권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교원 노무사님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하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3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